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나라 살림도 팍팍한데 나라 돈은 더욱 비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치보다 59조 1천억 원이나 덜 거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세금을 낼 사람들이 잔뜩 위축돼 있다는 거죠. 세금이 덜 거치면서 지방에 내려보내주는 돈도 23조 원이나 못 주게 생겼습니다. 지자체들도 직격탄을 맞는 셈인데요. 어찌됐든 예산만큼의 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 정부는 급한 대로 각종 공공기금에서 24조 원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20조 원은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가져온다는데요. 외평기금으로 환율을 미세 조정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웃지 못할 노릇입니다. 우리 경제가 허약해지면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사이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즉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정부가 앉은 자리에서 환차익을 얻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급한 돈 20조 원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된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건지 참으로 웃지 못할 광경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9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KBS 기자들 만나는 날이죠. 원탁의 기자들 K. 이커머스 시장, 쿠팡, 네이버, 신세계 등등 몸집을 빠르게 불려왔는데 최근에 좀 멈칫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서 업체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하고요. 잠시 후에 이커머스 현 주소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4년 전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감하십니까? 지금은 어떤지? 요즘에는 노재팬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또다시 일부에서는 일본산 제품 거부 운동이 일고 있는데 이번엔 어떨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 금융회사에다가 돈을 맡겨놨는데 찾아가지 않는 돈, 지난해만 444억 원.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사실 금융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예치를 해놓고 잊어버린, 까먹은 사람이 많다라는 건데요. 예적금에 가입한 이후에 5년간 아예 거래가 없는 통장, 그런 돈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참고로 어카운트 인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본인의 돈, 본인의 잠자는 계좌 다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님께서 바로 오답을 보내주셨네요. 휴머는 이제 사람, 사람 계좌가 아니고 잠자는 돈. 이게 좀 짝대기 하나 더 그어야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박건호님이 가장 먼저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0402님, 휴면시야. LH 아파트 예전 브랜드인데 재밌는 오답도 고맙습니다. 자, 화요일 이 시간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입니다. 강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우, 나스닥, S&P 모두 0.02, 0.01, 0.07 거의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아마 이번 주 뉴욕 증시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금리 동결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할지 여부예요. 지금 미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 회의에
한 차례 더 금리 올 가능성은 한 30%선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369 분기마다 연준위원들의 이제 향후 금리 전망표, 속내를 담은 점도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아마 투자자들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내년 되면 이제 금리를 내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리나 시기와 폭에 대한 어떤 이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세 번째가 국제유가인데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국제유가 또 올랐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지표가 조금 꿈틀하니까 에너지 블랙홀이거든요. 네. 중국은 최대 원유 소비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텍사스산 중진류가 배럴당 91달러까지 북해산 브렌트유는 9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이 뉴욕 증시가 일단 강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이제 현지 시간으로 19일, 20일에 FOMC 회의가 있고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이제 2,60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오늘은 강보합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FOMC 그 한마디를 기다리면서 파월 의장의 한마디를 기다리면서 좀 옆으로 슬슬 가고 있는 증시 흐름이죠. 근데 좀 최근에 증시 흐름이 사실은 지수가 많이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죠.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으실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실탄을 조금씩 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른바 이제 고객 예탁금을 보니까 15일 기준 50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하루만 네. 3조 원 가까이 고객 예탁금이 줄었어요. 굉장히 큰 폭이거든요. 네. 2조 8천억 원대로 줄었는데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57조 원대였으니까 한 달 반 정도에 8조 원 가까이가 주식 자금에서 개인들이 자금을 뺐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개인들은 뭐 테마주 열풍, 뭐 2차 전지라든가 초전도체라든가 이러면서 7월, 8월 사이에는 거의 뭐 3, 4조 원 가까이 매 달마다 순매수했거든요. 근데 이달 들어서 이제 큰 폭으로 내다 팔고 있고 실제로 이제 활동 계좌 수도 좀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일 하루 이 증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8조 원대로 줄었거든요. 네. 이 많을 때는 14조, 16조까지 많이 손바뀜이 있었는데 과연 이런 이제 개미들의 이탈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동안 사실 이게 B2라고 해서 네. 테마주에 B2 했었는데 이게 B2 하게 되면 빨리 이자만큼 이상의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이 테마주 열풍이 좀 시들해지니까 손절매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 연말 대주주 양도세 부과 한 10억 이상 큰 손들이 얘기입니다. 앞두고 큰 손들이 물량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주에는 IPO 이 굉장히 큼직큼직한 이 대장주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거든요. 네. 뭐 두산부터 시작을 해서 밀레이서제와 같은 이제 큰 IPO주들이 있어서 뭐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 공모주가 있을 때 물밀듯이 돈이 쫙 들어왔다가 빠졌다. 그 청약이 끝나면 또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주로 마이너스 통장이 많이 변하는데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빠지는 건 이례적이에요. 아하. 자, 그리고 정부가 얼마 전에 주택 공급 대책 내놓겠다. 추석 전에 발표를 한다는 거죠? 조금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제도 이제 이 원희룡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했고 또 방송사에 출연해서 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네. 크게 한 핵심은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우선 주택 공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비아파트 공급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일단 택지 선정부터 보상해야죠. 착공해야죠. 입주해야죠.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런 이제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비교적 빠른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아파트의 건축이라든가 금융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성을 좀 높여주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거 시장의 기대는 뭐냐. 야,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빼주는 게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방침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민간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 PF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 경기 좋을 때 여기저기 투자했는데 지금 분양이 안 돼서 건설사들의 자금이 지금 잠겨 있는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치솟는 자재비, 인건비,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뭐 이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업장의 경우는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 경색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PF 정상화가 시급한데 이 난제를 어떻게 정부가 풀지가 관건이고요. 네. 또 하나 세 번째가 이제 공공 부분 공급이에요. 사실 LH를 통한 공급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서 수사받고 있죠. 그다음에 뭐 조직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 이제 공급 차질을 어떻게 또 풀어낼 것이냐. 이게 공약이 향후 5년간 270만 호지만 사실 우리는 늘 그래왔어요. 저 절반만 해도 성공이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도 공약 대비 대충 보면 뭐 절반을 예, 오르내렸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 이 다음 주 추석 이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리는 아파트 가격 소식 중에서 아파트 가격 격차, 서울과 지방 아파트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맞습니다. 이건 아마 부동산이 이제 굉장히 이제 침체가 되든 아니면 화랑이 되든 이 추세는 바꾸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이 우리가 이제 진위 계수라는 건 소득 불평등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죠. 0하고 1 사이에서 1에 가까우면 수치가 1에 가까우면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주택시장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 아파트의 가격 편차를 지난달 말 아파트의 진위 계수로 표현해 보니까 0.441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네. 2020년만 하더라도 10월이 고점이었어요. 0.462포인트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말까지는 꾸준히 떨어져서 네. 0.416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또 아파트 가격 반등과 함께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 비싼 아파트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고 회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시장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도 그렇고요. 경기, 수도권도 그렇고 이 세종시와 같은 이런 비싼 아파트는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 주택도 맨 처음에는 뭐 이게 좀 갈아타는 거. 네. 갈아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상향으로 이동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프라가 잘 돼 있냐, 일자리가 잘 돼 있느냐 이런 이제 양극화 해소, 서울과 지방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이제 강남이냐 비강남이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좀 최소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좀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 분들인데 안 받는 혹은 못 받는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 맞습니다. 기초연금제도 2014년에 도입이 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노인 빈곤율, 자살률 불명의 1위였기 때문에 지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분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료를 봤더니 전체 노인분들이 한 926만 명 정도 돼요. 이 가운데 수급 대상이 한 얼마를 받아갔느냐. 이 가운데 한 620만 명 정도가 받아가서 수급률이 66.9%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도입된 이후에 대상자 가운데 10명 가운데 3명은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아니 한 푼이 아쉬운 이 시기에 왜 안 받느냐 이유를 보면 일단 거주지 불명자가 많다는 거예요. 대상자 가운데. 이건 본인이 신청해야 되거든요. 직접 신청을 해야 맞습니다. 하는.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연금도 갖고 있어요.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과 같은 이런 특수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재산 노출을 꺼립니다. 두 개를 받았을 경우에 일정 부분 올라가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는 게 분석인데 어쨌든 이제 이 기초연금과 이제 국민연금 동시수급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요. 2017년만 하더라도 한 36%, 3명 가운데 1명이었다면 지금 44%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동시에 이제 받는데 사실은 이거 국민연금 받으신 분은 기초연금 일부 깎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한 걸 계산하면서 아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령화 빨라질수록 기초연금 예산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인당 받으신 분들 평균 58만 원 정도 받았어요. 이거 낸돈에 비례해서 받잖아요. 근데 기초연금은 100% 정부의 복지 재원이에요.
근데 1인당 지금 노인 30만 원에다 이게 물가 상승률 더해지잖아요. 네. 부부합산 하면 조금 덜해서 한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근데 기초연금에 나오면서 사실 노인 빈곤율 개선에 도움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참 좋은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지금처럼 기초연금을 똑같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하게 되면 2020년 17조 원이던 재원이 내년에 20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2080년 가면 312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GDP에 거의 4%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수급자가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린다. 이러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액 세금으로 조성되는 기초연금 소요액이 앞으로 50년 정도 지나면 300조, 400조 원씩 더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 확대라는 게 이제 포퓰리즘이다라는 사실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선거 때마다 금액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대상자를 좀 줄이거나 일부에서는 국민연금과 좀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이 복지예산의 특성상 한 번 줬다가 뺏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민해야 될 대목입니다. 노인들의 노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또 항상 그 재정이 부담이고 고령화가 또 빠르니까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저희가 그 경제상식 퀴즈를 내드렸는데 중간중간 이 돈을 어디서 찾아야 하죠? 라고 3808님을 비롯해서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예, 잠자는 돈 5년 동안 거래가 없어서 묶여있는 잠자는 예금. 그 인터넷에 어카운트 인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쉽게 나옵니다. 어카운트 인포. 그리고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해서 많은 분들이 아까 8297님, 8297님은 몇만 원이지만 며칠 전에 찾았어요. 꽁돈 같아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예, 가선미님, 저도 모르는 돈이 100만 원 넘게 있었어요라고. 이제 가선미님에게는 방송에서 이름이 불려졌기 때문에 식구들에게 전화가 올 겁니다. 한 번씩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원탁의 기자들 K 시간입니다. KBS 조정인, 석민수, 이세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그 이커머스, 온라인 배송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네, 엄청 많이 쓰고 있죠. 그걸로 네. 연명한 거. 이제는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네, 시대가 됐고 어르신들도 지난번에 팬데믹 상황에서 이걸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해서 편리하게 쓰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은 이커머스 산업 기업들 이야기 좀 해보죠. 한동안 쿠팡, 네이버, 컬리, 오아시스, SSG 11번가 대규모로 투자라든지 공격적으로 외형 확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사정이 좀 달라졌나요? 상황이 어때요? 네, 최근에는 조정인 사실 경쟁도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너무 많아갖고 네. 이제 경쟁이 엄청 치열해진다는 거는 반대로 수익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엔데믹으로 좀 밖에 나가서 아무래도 좀 사오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에 답답하니까 자꾸 사들이는 경향이 확실히 저조차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조금 최근 들어서는 예, 뭐 이렇게 실질적인 매출 성장 이런 거는 조금 주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조금 매출이 조금 늘어나는 게 좀 외형적으로 좀 힘이 빠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좀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는 좀 그런 약간 한번 이렇게 자세를 고쳐잡고 전열을 다듬고 이런 좀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 신규 서비스도 많이 내놨었고 네. M&A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코로나 시기란 어떤 특수 상황 때 네. 비정상적으로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경쟁이 과열돼서 이게 정말 이게 마치 새로운 블루오션인 것처럼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새롭게 나온 게 원래는 다음 날 2일 배송, 로켓 배송이 나오다가 이제 아예 주문한 지 뭐 30분, 1시간 안에 오는 뭐 퀵커머스 이런 것도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배달의 민족에서 운영하는 비마트 같은 네.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쿠팡이나 GS 리테일이나 뭐 요기요 이런 데서도 지금 퀵커머스 이런 데다가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앱들 지금 다 쓰셔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다 써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서비스가 원체 또 다양해서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저도 사실은 모르는 앱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이게 폭발적인 어떤 코로나 시기 때 이게 퀵커머스도 또 다른 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배달의 민족 빼고는 사실 대부분 업체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아예 별도의 그 물류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고정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음식 배달은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상당히 뭔가 검증된 서비스라는 인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5분 거리 정말 건물마다 편의점이 있을 만큼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게 퀵커머스가 이만큼 폭발적인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데는 살짝 지금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어머니가 집에서 그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네. 두부가 갑자기 안 보인다. 네. 그러면 내한테 사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시키면 오토바이가 이제 배달 음식처럼 갖다 주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아예 된장찌개 자체를 갖다 주죠. 된장찌개 자체도 갖다 줄 수 있고 예. 선택지가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된 게 사실 그 한국 시장의 특성도 있고 지금 그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소매 판매 전체 소매 판매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온라인 소비를 하느냐 요거를 따져봤을 때 거의 이제 한계치까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쓰고 있어요. 통계를 내는 방식에 따라 뭐 30%니 아니면 또는 40%를 넘었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세준 기자가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 잠깐 수요가 더 늘면서 이게 마치 블루오션 같았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레드오션이었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경쟁을 하고 거기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그 매개체를 배달 방식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비용과 이익을 따져봤을 때 조금 비용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팬데믹 때 급성장하면서 또 큰 투자가 필요했는데 물류망이라든지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 보면 엄청난 고정 비용이 됐으니 구조조정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커머스 업체들은 덩치가 커지는 만큼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업 공개 상장을 통해서 좀 증시에서 돈을 모집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세준 사실상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사실은 5천억 원 투자 받으면서 이달에 2023년 9월까지 상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불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대로 이커머스 성장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고 무엇보다 이게 얼만큼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진행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번가의 기업 가치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겠다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뭐 11번가 입장에서는 일단은 상장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아마도 당장 수익성을 개선하고 어떤 신사업을 확대해서 기업 가치를 더 올린 다음에 재추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 기업 공개라는 게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처음으로 평가를 받는 무대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이제 너네 비용만 많이 들고 시장은 좁은데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데도 안 보이고 도대체 어떻게 수익 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익에 대한 지표와 미래가 안 보이니까 갈수록 지금 상장돼 있는 업체들의 평가도 박해지고
제일 고민은 지금 컬리인데 그 마켓 컬리에서 컬리로 바꾼 그 이름 자체가 고민이 담겨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마켓만 하다가 뭐 뷰티로 옮겨가지고 이제 컬리 그걸 다 하겠다고 해서 컬리로 바꿨는데. 가전제품도 팔고 다 팔더라고요. 네. 다 팔게 된 게 이제 올해 초 자문시장에서 1,200억을 조달을 했는데 이 조달 조건이 영업이익을 흑자를 내는 거예요. 올해 흑자를 내는 거고. 근데 상반기에 이미 777억 영업 손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올해를 적자로 마감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네. 1,200억에 대한 주식 가치를 원래 쳐주기로 했던 것보다 한 1.8배 더 많은 주식을 줘야 돼요. 아, 투자를 받을 때 네. 상장하기로 또 약속을 했었는데 상장 전제는 아니고 흑자 전제죠. 아, 흑자 전제로. 네. 근데 그래서? 흑자를 못 냈으니 투자자들한테 돈을 80%를 얹어서 돌려줘야 된다. 주식을 그만큼 회사 주식을 그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대주주 지분도 희석되고 기존에 들어와 있던 투자자들 지분도 희석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는 사실 그 IPO를 하려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상장을 하려다가 결국에 올해 1월 철회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런 수익 지표와 그다음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 상황을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나. 게다가 뭐 지금 주식시장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컬리도 마찬가지고 오아시스 하는 것도 그렇고 상장이 조금 더 늘어지거나 한두 차례들 이제 실패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자본에 매각되는 것 아니냐 매각설도 또 최근에 나와가지고 조금 상황들이 이렇게 흉흉하긴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또 적자가 이어졌었기도 하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1년도에 나스닥 아니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죠. 그래도 나름 거기는 자본을 조달을 했습니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때요? 좀 지금 비교를 해보자.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용자 수만 보더라도 국민 5명 중 3명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선두에 있고 지금 그냥 제 개인적으로만 봐도 지금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내 그 이커머스 1, 2인 그 곳에 이제 구독하고 있는데 확실히 조금 이렇게 다른 거 보면은 여기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구독 서비스 제공하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키커머스 정도의 뭐 빠른 서비스 이걸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좀 그래도 좀 실적이 괜찮은 편이에요. 일단은 뭐 지금 4분기 연속 흑자를 그러니까 기록하고 있고 또 그동안 이제 한 물류센터를 짓는데 엄청나게 이제 많은 비용을 들인 게 이제 와서 조금 물류센터가 기반이 되다 보니까 네. 다른 데는 이제 비용을 이제 다시 추가해서 물류센터를 짓지 않으면 이런 빠른 배송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쿠팡은 이미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빠른 배송이라던가 또 락인 효과라고 해서 구독자를 가지고 이용자가 사실 뭐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러면서도 한번 물류비가 그동안 오른 것도 있지만 한번 구독을 해놓으면 이제 거기서 계속 좀 쓰게 되는 네.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좀 쿠팡은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이 그 로켓 배송을 시작한 게 2014년이었더라고요. 벌써 9년, 내년이면 딱 이제 10년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적자를 내왔죠. 2010년 사실은 이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적자가 또 이어졌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분기별로는 흑자를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런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서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냐도 봐야 되는데 전망들은 좀 어떤가요? 일단 네. 네, 그 성민 지금 기자. 이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사실 쿠팡이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애가 그 아직 돌이 안 됐으니까 이유식이 저희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쇼핑 품목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이유식 재료를 수급할 때 어디를 쓰느냐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쿠팡은 신선식품에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그 시장 장악이 좀 덜 됐고 그다음에 뭐 다른 쓱닷컴이라든지 아니면 뭐 컬리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신선식품에서는 좀 강점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뭐 거기를 파고 비집고 들었을 때 수익성이 얼마나 나느냐, 그 프레시 체인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수익성이 나느냐. 그래서 그런 성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쿠팡이 최근에 이제 뭐 신선식품에 이어가지고 또 뷰티나 아니면 뭐 명품까지도 진출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 시장이 얼마나 그 성장성이 있고 수익성을 가져다 줄지는 좀 아직은 물음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선식품만으로는 네, 약간 조정희 기자.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제 쿠팡 자체도 인지하는 부분이고 황민수 기자 말대로 화장품이나 아니면 명품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조금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좀 취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좀 이렇게 뭐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직까지 한계를 좀 넘어야 되는 이런 숙제가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쿠팡 입장에서. 그 쿠팡이 최근에 그 시가총액이 한 43조, 44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오랜만에 봤는데 이마트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쿠팡이 44조인데 이마트 그 부동산 많은 회사 2조 원입니다. 2조 원. 쿠팡이 44조 원, 이마트가 2조 원. 20배가 넘네요. 여기는 지금 뭐 자산 가치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쟁이 좀 치열하기도 하고 기존의 유통망을 가졌던 곳들은 이렇게 고전을 하기도 하고 일단 쿠팡 하면은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오프라인에서는 신세계 이마트 이쪽 그룹하고 또 많이 경쟁 구도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경제 우위라든지 현재까지의 성적이라든지. 사실은 원래 쿠팡이 전통적인 유통업체 어떤 대표 대기업은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CJ나 뭐 롯데라든지 롯데, 홈플러스도 이런 있었고 신세계라든지 이런 업체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는 쿠팡이 그 올해 1분기 거래 기준을 보니까 점유율이 1등을 했더라고요. 네. 물론 약간 지금은 양강 구도인데 쿠팡이 21.8%, 네이버가 20.3%. 그래서 사실은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원래 네이버가 앞섰었는데 지금 쿠팡이 다시 쿠팡이 1등으로 올라 앞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쿠팡 성적을 보면은 신세계 그룹 이런 대기업들과 견줘도 전혀 쿠팡이 규모 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판도 자체를 좀 바꾼 역할을 한 키체인지 역할을 한 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경쟁 기업들은 상당히 또 고전하기도 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가격 비교 플랫폼이기도 하고 각각의 셀러들을 모아놓은 스마트 스토어 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한데 원체 쿠팡이 잘 나가다 보니까 반 쿠팡 연대라는 게 만들어졌죠. 물론 그게 공식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뭐 CJ 제일제당,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뭐 네이버, 그다음에 컬리도 그렇고 이런 쪽을 반 쿠팡 연대라고 모으고 있는데 글쎄요 좀 쿠팡 입지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들의 반격이 통할지 어떻게들 보세요? 그 쿠팡 연대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그 쿠팡이 한국에서 힘이 센 편인 그 공급 업체들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햇반 갖고 갈등이 생겼었고 네. 그 예전에 LG 생활건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치약이라든지 세제류도 있고 그다음에 코카콜라가 거기에서 유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코카콜라가 지금 쿠팡에는 일부 뭐 대리점 통해서 들어와 있는 물량은 있지만 본사 물량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음료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납품 가격 문제로 그다음에 이제 뭐 납품 단가 협상이라든지 조건 협상에서 그 LG 생활건강이 갑질을 당했다. 그 큰 회사가 갑질을 당했다고 해서 공정위까지 갔는데 그게 공정위에서 쿠팡이 갑질을 한 게 맞다고 그 손을 들어줬고 지금 이제 행정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어허. 이런 식으로 이제 쿠팡이 유통업체 중에서 고전적인 유통업체보다 훨씬 더 그 바잉 파워, 그 구매력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대기업, 정말 힘이 센 회사들한테도 그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CJ 제일제당도 햇반 가격 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지금 쿠팡에서 빼버린 상태인데,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 싸움이 얼마까지 갈지는 사실 유통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납품업체들만으로는 힘들 거고 CJ 제일제당도 지금 쓱닷컴이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새로 상품 설계를 새로 해서 내놓는다든지 뭐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 사실 CJ 제일제당이나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데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갑 중의 갑인데 갑 중의 갑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쿠팡의 힘이 원체 세기 때문에. 그때도 갑이 갑을 갑질이라고. 그렇죠. 예. 또 이게 갑을 관계는 또 상대적인 거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햇반 같은 이런 식품 쪽에서 부딪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뷰티 쪽에서도 그렇죠. 사실 오프라인 화장품 매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드럭스토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다양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업태로 규정을 하게 되게 애매모호한 시절이 됐는데 CJ 올리브영이 이쪽 오프라인 유통을 꽉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쿠팡이 또 도전장을 내밀었죠. 이건 또 좀 이제 쿠팡이 7월에 CJ 올리브영이 자기들과 쿠팡과 거래하려는 업체들한테 갑질을 했다면서 또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쿠팡 입장에서는 지금 공정거래법상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국내에도 그렇고 네. 뭐 유럽, EU 같은 데는 이미 법을 도입했죠. 근데 이제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이라서 규제를 시장 지배력 자체를 플랫폼의 지배력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사실 유통업체들은 그동안 유통업체의 점유율로 시장 지배력을 인정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이제 CJ 올리브영한테 태클을 걸고 신고를 했죠. 그렇죠. CJ 올리브영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알고 보니까 CJ가 뒤에서 쿠팡에는 팔지 마세요라고 했다더라라고 네. 이제 공정위에 신고를 한 건데 그건 이제 판정이 좀 나와봐야 되겠죠. 심판의 판정이. 네, 일단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 시장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르겠고 그 사이에서 서로 최근에는 쿠팡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모락모락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마다의 좀 차별성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전망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이 시장의 경쟁 구도에서. 일단은 이게 지금 뭐 업체들이 워낙에 많고 사실 춘추전국이라고 계속 이랬었잖아요. 네. 이커머스 자체가.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내수 저희가 좀 좁은 이 시장을 가지고 싸우는 거라서 어쨌든 좀 앞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고 정말 이제 뭐 쿠팡처럼 아예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새로 짜지 않으면은 여기서 단순히 쿠팡처럼 뭐 빠른 배송 아니면은 단순한 구독 이런 거 가지고는 다른 업체들은 좀 이미 자리 잡은 쿠팡을 좀 따라잡기는 힘들 것 같고 좀 다른 전략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죠. 돈도 많이 들고. 네, 일단 돈이 많이 드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서 말했던 이세종이죠. 것처럼 방쿠팡 연대 이렇게 워낙에 쿠팡이 입지가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서 뭐 전 사실 몰랐는데 신세계에서 유니버스 클럽 이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아, 네. 뭐 월 몇만 원 내면은 예. 자기네 서비스 이용할 때 뭐 네. 포인트를 더 주고 뭐 그러니까 이런 여러 식으로. 이제 플랫폼들이 뭉친 건데 사실 이게 성적이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이미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고 있지만 이 연합 멤버십 만들면서 대항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결국에는 새로운 서비스 신사업을 어떻게 좀 진출해서 이거를 새롭게 만들어내느냐가 좀 앞으로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유통기업의 가치는 G마켓이 3조 원 넘게 팔리면서 이미 거기에서 정점을 찍은 것 같거든요. 아, G마켓. 네, 그러니까 신세계 G마켓 그룹이. 옵션이 쓱딱하면 팔렸죠. 네. 네, 그 정점을 찍은 것 같은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가치를 올리는 일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좀 뭐 예컨대 쿠팡이 지금 나가 있는 대만이라든지 아시아나 뭐 근접한 시장으로 좀 나가서 한국의 유통업을 좀 거기에도 전파를 하는 게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그 전에 조금 전에 속보 나온 게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전력 사장으로 김동철 사장의 임명안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사장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네요. 김동철 한전 사장의 임명안이 제거됐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경제 상식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걸로 지금 안규영님 40년 전 만든 계좌가 있더라고요. 용돈 모아서 처음 만든 계좌였습니다라고 또 추억도 알려주셨고 아까 몇만 원씩 혹은 100만 원 가까이도 돈을 찾았다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잠깐만요. 8222님 제 돈도 한번 찾아봤더니 200여만 원 한 해 휴가비로 썼어요. 내 돈이지만 보너스 같아요라고. 이거 찾아보면 이거 나옵니다. 옷 안에 들어있던 몇만 원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은행에 잠들어 있는 돈을 뜻하는데요. 이게 4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한 예금 계좌는 8억 원짜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지? 네.
이 돈이 나중에 서민금융지원금이라고 해서 저소득, 저신용자 자립을 위해서 돕는 데 이 돈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은행의 사회공헌 실적으로 이게 꼽히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 국민들 돈인데 생색은 은행이 낸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물론 나중에 이 예금 내 돈입니다, 돌려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 중에서 5년 동안 거래가 없어서 소멸시효가 끝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이 돈을 4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뒤에 계좌가 아니라 저희 정확한 답은 돈이라고 저희가 물었기 때문에 무슨 뭐 예금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셔야지 사실은 정확하기는 한데 큰 틀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4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2251님 방금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한 푼도 없네요. 열어보셨군요. 어카운트 인포 이런 데서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노재팬 운동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이게 2019년쯤에 확 불타올랐었는데 이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죠.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일각에서 노재팬 운동이 일기도 하는데, 우선은 지난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차 방류가 끝났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떤 뭐 시장의 움직임, 국민들의 여론 좀 어땠을까요? 한번 점검부터 해볼까요? 네, 뭐 1차 방류가 이제 기자. 8월 말부터 해서 이달 초까지 해서 오염수 7,000톤이 넘게 일본이 방류를 끝냈고, 뭐 내년까지 이 3차례 더 이제 방류를 한다고 하면서 그 직후에 이제 또 이제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국민들의 감정이 확 불타오르는 면이 있기는 했는데, 방류 직후에 실제로 대형마트 3사의 이제 수산물 매출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2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대형마트만 그런 건 아니고 노량진 수산시장도 보면은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오히려 전주보다 막 한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할 때 이제 약간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한쪽에서는 뭐 그거 봐라, 이제 뭐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이렇게 없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이때 잡은 거는 이미 미리 포획한 거다, 아직 그죠. 오염수가 안 닿았다, 그리고 수산물 먹을 마지막 기회다,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돼서 또 확 갔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뭐 이제 수산물 안 먹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매출에서는 그렇게 타격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은 먼저 좀 당겨서 먹자라고 하는 수요도 있는 거고요. 일단 정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예비비만 하더라도 800억 원을 집행을 하고 있죠. 또 공무원들, 정치인들도 열심히 뭐 수산물을 먹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되게 장기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산물 소비가 좀 위축이 되면 안 될 텐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해본 해법이랄까 뭐 좀 있을까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이재준 이게 기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일종의 좀 먹방 같은 거를 계속 보여주기 쇼를 일종의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사실 이렇게 언론의 우려나 시민들의 걱정 이런 것들을 단순히 우리 수산업계를 죽이는 가짜 뉴스다 라고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하는 게 사실 정부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외칠 것만이 아니라 뭔가 정부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일본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이 불편해하고 귀찮아할 만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적극성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답변만 하고 있는데 그 이면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염수 방류하는 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을 잘 받아들여서 어떤 국제기구나 일본의 과학적 근거 외에 좀 더 추가 검증하고 들여다보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경한 의지, 그리고 방어적이기보다는 뭔가 좀 적극성을 띄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렇죠. 그 국민들이 뭐 과학을 몰라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학은
이제 데이터로 나타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은 데이터로만 흘러가질 않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다각도로 신경을 좀 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일본 제품도 불매운동 뭐 시작하기는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일본산에 대해서는 우려는 많이 갖고 있는데 특정 제품들은 또 없어서 못 파는 정도로 너무나 인기가 많은 상황이 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맥주가 또 대표적이라면서요. 이 맥주가 지금 엄청나게 인기인데 뭐 어디서 구해야 되냐 뭐 이런 정보가 인터넷에서 이제 계속 실릴 정도로 이게 구하지 원래 못해서 많이 들어오던 맥주잖아요. 늘 근데- 있었던 맥주인데. 근데 이제 그 늘 있었던 맥주는 아니고 이번 지금 인기가 있는 맥주는 이렇게 캔 전체를 오픈하게 돼서 이렇게 약간 거품이 이제 올라와서 생맥주 맛이 난다. 생맥주의 느낌이 난다. 이제. 캔이 좀 다른 거예요. 네, 캔이 좀 다르고 근데 이게 이제 인스타나 이런 것들 감성에서 이게 이제 거품이 탁 따면 올라오는 느낌 같은 SNS에 올리기가 딱 좋은 지금 그런 PD님이 것도 화면에 있습니다. 저 보라고 띄워주는데 제가 술을 안 좋아해서 이걸 몰랐네. 네, 아, 이것도 인스타 감성. 네, 처음에 이제 몰라서 헷갈려갖고 그 같은 맥주인 줄 알고 이제 사기도 했지만, 근데 그게 완전 다른 맥주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 맥주 업체들이 금방 따라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캔 기술이 좀 뭐 조금 더 진화했다고는 하는데 네. 그 생맥주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일본에서 온 거고 전 세계에서 일본이랑 한국만 쓴대요. 그러니까 생맥주라는 게 사실 뭐 효모를 이제 필터링하지 않았다 또는 이제 효모를 그 멸균 처리하지 않았다는 건데 근데 뭐 그 이제 외국에선 드래프트라고 하죠 보통. 네. 드래프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생이라고 진짜 생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네. 다른 맥주는 죽은 맥주입니까? 그다음 거기 진짜 효모가 살아 있느냐를 네. 봤을 때 그 효모가 진짜 그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상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생맥주 그 케그라고 하죠. 큰 통이 날짜가 지났다고 막 그 뭐 썩은 맛이 나고 반품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생맥주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일본의 마케팅에서 시작된 건데 이번 캔도 사실 그 따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아사히 제품과도 똑같이 그 날생자가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일시적인 유행이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거품이 올라와서 생맥 맛이 난다고 하는 건데 그런 기구들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 맞아요. 거품 내서 이게 생맥 느낌이 캔 나게 위에다가 하는. 뭐 이렇게 끼워서 네, 건전지 맞아요. 좀 넣고 이렇게 돌리면 돌리고 뭐 거품이 이런 훅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캔 자체를 땄는데 그게 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입소문이 많이 나면서 조금 일종의 포장 기술, 맞습니다. 마케팅 기법일 수도 있는데 예, 유종선님이 그놈의 인스타라고 그놈의 인스타 감성 그게 뭔지 참 뭐 저희가 홍보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맥주 브랜드는 정확히 2019년에 일본의 어떤 보복 수출 보복 이후에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불매 운동 리스트에 올랐던 그런 맥주이기도 합니다. 그걸 좀 돌아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든 건데 당시에는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이세준 기자가. 그러니까 일본 맥주 수입 최근 실적을 보니까 지난달을 보니까 일본 맥주 수입액이 845만 7천 달러, 1년 전보다 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5배 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 맥주가 편의점에서도 원래는 잘 안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 메인 칸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2019년도의 노제팬 운동은 정말 격렬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유니클로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너무 이제 시선이 따가워서 못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 수입 맥주 4캔에 10,000원이 항상 우리의 대표 상품이었는데 네. 아예 일본 맥주 다 빠졌고 아예 캔 맥주를 편의점에서 뺀 것도 좋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스파브레는 유니클로는 매장을 아예 철수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본 기업 리스트 만들어서 공유했고 또 도로에서는 이제 일본 차 타고 다니면은 몰래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었어요. 이게 내국이다. 이제 예, 이러면서 이게 좀 일종의 좀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 만큼 사람들이 분노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2019년에 이제 불매운동을 해서 과연 그 일본 기업들한테 타격을 주려고 했던 건데 그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느냐 실제로 뭐 매출이나 수익의 일부 이 영향은 있었겠지만 워낙 글로벌 기업들이죠. 유니클로라든지 아니면 그 유니클로 부에서 패스트 패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사히 맥주 뭐 렉스 그 도요타 같은 데들이 워낙 글로벌 기업이고 한국 시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데들의 타격보다는 원래 국내에 있는 총판 수입사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뭐 이 불매운동보다는 그 공급망 화이트리스트 삭제 등으로 인해서 사실 그 일본의 소부장 업체, 소재 장비 업체들이 타격을 입었죠.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하고 이제 우리가 언제든 이게 끊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잖아요. 오히려 그쪽이 좀 피해를 받지 불매운동은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유니클로 매출도 많이 올라왔다 하고 김승일 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본 여행도 별 타격이 없는 듯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죠. 오히려 보니까 예스 재팬이라고 할 정도로 예. 이게 올해 일본 관광객 전체 관광객 중에 3명 중 1명이 한국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한국 사람이래요. 일본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에. 오사카 동이라고 할 만큼 한국인밖에 안 보인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일본 여행 엄청 나고 있고 또 뭐 일본 영화, 일본 차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에서 아주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게 생각해 볼 거리가 참 많은데 사실 근데 이게 뭐 이게 냄비 근성이다 이런 지적 올려주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반일 감정 굉장히 강하고 이번에 노재팬 운동 일본에 중국에서도 일고 있는데 사실 중국 사람들도 애국 소비하면서 이번에 애플 제품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일본산 제품도 많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결국에서 이게 제품의 경쟁력 차이인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이게 좀 생각할 거리는 많은데 중요한 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나중에 또 한 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KBS 조정인, 석민수, 이세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서는 요즘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신데 자영업 성공하는 방법 그중에서 원양어선을 타고 자영업을 시작을 해서 어려운 계기들 다 이겨내고 성공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